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고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승인만 남겨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김 여사를 주가 조작 방조범에서 공범으로 확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국방과 통일, 외교 등 장관 11명과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입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통일부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약속했던 첫 문민 국방장관은 안규백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안 의원이 임명된다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국방장관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안 의원에 대해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여성가족부엔 강선우 의원이, 해수부와 환경부는 각각 전재수, 김성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엔 권오을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고, 국무조정실장엔 윤창열 전 국조실 1차장이 임명되면서 총 12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실용 중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분들입니다.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며,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위기에 내각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번 인사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일부 경제부처 장관에는 기업 현장을 중요시한 발탁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인물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입니다. 배 후보자는 삼성과 SK텔레콤 등을 거쳐 LG그룹에 합류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한 AI 전문가로 꼽힙니다. AI라는 게 한국에서 좀 발전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중국이나 좀 미국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좀 제약사항들 많은 것 같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낙점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의 첫 여성 대표이사로 구글과 야후를 넘어 네이버를 국내 1위 포털로 안착시킨 IT 분야 리더로 꼽힙니다.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신뢰감 있는 정보 유통 플랫폼으로서 네이버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재임 당시 하정우 AI 수석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만큼 AI 3대 강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인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한민국 AI 디지털 비전과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 출신을 적극 등용한 건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를 통한 3대 AI 강국 구상은 관료 또는 학계 중심이 아닌 민간 전문가 중심의 창의적인 추진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인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입니다. 대통령실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성과 실력으로 판단하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유임이 발표된 직후 진행된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농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장관 유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송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국무회의 질의응답 과정에 막힘없이 답하며 보고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적극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지난 정부 거부권에 앞장섰던 점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당장 여권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반대했던 점을 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임 결정으로 별도의 인사청문회 없이 새 임기를 시작한 송미령 장관이 여야가 뒤바뀐 국회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정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시점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 청문회 내일이잖아요. 그 전에 전격 발표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 공식 설명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했다입니다. 네. 이 발언의 의미는 사실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내각 구성에 필요한 총리 제청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벗어난 겁니다. 김민석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좀 바뀌었는데요. 굳이 김민석 후보가 제청해야 하느냐,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해서 정권 교체기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제청서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부 장관의 인선은 좀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개혁 대상 부처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장관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직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추천한 분들에 대한 분석 등도 해야 해서 지연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선 발표가 너무 늦어진다고 해서 준비되는 대로 했더니 특정 부처는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지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대상 부처라는 게 결국에는 또 정부 조직 개편과도 맞물리는데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맞물리는 부서라는 게 기획재정부,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 등입니다. 네. 장관 인사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높은 부처들입니다. 기재부 쪼개기, 그리고 검찰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모두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는 그보다는 인사 검증이 더 중요했다라고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개혁 적임자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해당 부처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차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검증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장관 인선에는 현역 의원이 5명이나 포함이 됐어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청문회 통과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전형적인 인사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깜짝 발탁 대신에 실무형을 전진 배치시켜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네, 가령 안규백 의원의 경우에 국회의원 시절에 국방위 경험이 있어서 전문성도 있지만 실전형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선거 준비용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여당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장관 출신이 고향으로 봉사로 왔다라는 이미지에는 행정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인선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는데요.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 통과율이 높다 보니까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내각이 구성될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조속한 내각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네, 첫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매우 위급한 중동 상황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실용적인 회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경제 위기가 생기지 않게끔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수석 보좌관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각 수석이 현안을 보고하면 이 대통령이 듣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과 사법제도 개혁 등 11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수석 비서관 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 시절 사용하던 수석 보좌관 회의로 이름을 되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서관이나 행정관급들도 참여해 빠르게 관련 대책이 시달되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한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으로 복잡해진 중동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전면전이냐 타협이냐,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란의 협상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죠. 미국 내에선 보복 테러 위협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현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초 미 행정부는 공습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핵무기 억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또 공습 작전에 동원된 B-2 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 임무를 마치고 미국 본토로 복귀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는 테러 위협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내고 사이버 공격은 물론 이란 정부가 미국 내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구상이 가져올 여파를 넣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지상부만 손상됐다고 했죠.
이 공습 이후 이란의 핵 심장부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이 벙커버스터의 공격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보이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외부 방사능 누출은 없지만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뒤 촬영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모습입니다. 산 중간에 벙커버스터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선명하게 뚫려 있습니다. 투하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구멍이 없었는데 공격 이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 역시 지하로 뚫린 구멍이 난 모습이 확인됐고 이스파한 핵시설은 지상의 주요 건물이 잔해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확실한 피해를 입었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미국의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란이 공격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공격받기 3일 전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과 핵심 장비로 추정되는 물품을 여러 대의 트럭으로 옮기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이란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과 미국 전문가들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찰을 통한 현장의 사실 확인 없이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보복을 예고했던 이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미국은 해협 봉쇄는 이란의 자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 실제 봉쇄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재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해상로로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운송 마비로 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전면 봉쇄 예고에 대해 자멸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f they want to destroy their own economy and cause disruptions in the world, I think that would be their decision. But why would they do that? I don't think it makes any sense. 이란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량 90%가량이 이 해협을 통해 오고 가는 만큼 지금까지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해협의 긴장도가 높아지자 미국 유조선 2척이 최근 회항 결정을 한 것처럼 당분간 석유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본토를 공격했는데 대응 공격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란 지금 혁명 정권의 정당성 차원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는 이란의 우호국인 중국이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당장 유가는 120달러 선까지 치솟을 거란 관측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0.8%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해상 지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30%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99%는 모두 이곳을 지납니다. 이란이 이곳을 막아선다면 당장 중동의 뱃길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곳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해상 운임은 85%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로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해군이 나서 이 해협을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연합 해군들이 지금 소말리아 홍해 주변에서 에스코트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는 있죠. 중동발 위기 상황에 당장 우리 산업계는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먼저 오늘 80달러까지 오른 유가는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3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120달러까지 오른 적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 단가를 크게 올려 수출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상당량은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도 비싸집니다. 여기에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은 해상으로 운반해야 하는 만큼 운송료가 오르는 것까지 겹겹이 악재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8%까지 낮춰 잡았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추경 30조 원 투입이 무색하게 성장률 0.8%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예, 전면전이냐 협상이냐,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국제부 한여애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제 관건은 이란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정말 미국을 향해서 보복에 나설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양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 공격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하메네이는 SNS에 이마에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진 큰 해골이 공격당하는 그림을 올렸는데요. 이와 함께 시오니스트적, 즉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응징을 당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란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핵시설을 타격한 미국 대신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군 기지를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미국은 이번 작전을 수행하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대한 방어를 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칫 미국과의 전면전을 가져올 수 있고 중동에 배치된 미군도 이미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미국은 2주 동안 시간을 주겠다 해놓고 기습 공격을 했거든요. 이 추가 공격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미국의 추가 공격 여부는 이란의 보복 대응의 여부와 강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Excuse me, as the chairman said, it would be a very bad idea for Iran or its proxies to attempt to attack American forces.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기습 공격을 감행한 만큼 명분을 세워 예고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미 행정부가 핵시설 공격이 이란의 정권 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반면 바로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강경 대응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행보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요? 네,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아갔습니다. 동맹국인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향해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고 일단 외교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이란을 지원할 여력은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고 평화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여애 기자였습니다. 예, 중동 정세 불안에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3,000선을 넘었던 코스피도 잠시 흔들렸고 안정을 보였던 환율도 18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3,000을 반납하며 한때 2,97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3,000선을 회복했지만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하고 0.2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추경 편성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개인 투자자가 1조 3,7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사수하며 중동 불안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는 겁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18원 넘게 올라 1,384.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추가 급등해서 1,400원 선 이상으로.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식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불확실성을 틈타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8개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선 이후 훈풍이 불던 금융시장에 첫 위기가 닥치면서 새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에 난폭한 유린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북한의 핵시설도 트럼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건지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 주권 국가를 난폭하게 유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왔듯 이란의 보복 공격을 돕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ran, North Korea, and the forces to retaliate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this particular operation, the focus is on Iran and Iranian nuclear capabilities. That's our focus here.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처럼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진 않고 핵실험도 시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핵무기 50개 정도의 핵실험도 6번이나 거치며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전면적 공격은 곧 중국이나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고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개입을 할까. 또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략적 뒷배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핵실험 공습을 한다면 자칫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이란처럼 직접 타격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효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며 맞섰습니다. 조유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 내용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873건의 자료 요구 중 제대로 된 답변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청문회 보이콧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김민석 후보가 하는 행태가 청문회 보이콧입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쪽이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는데 출판 기념회를 열 때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판매 수입을 정치 자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억대로 늘어난 재산이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조준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제 법안에 협조해 주십시오. 여당은 맹목적인 당리당략으로 발목 잡기 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복원이자 정치의 의무입니다. 지명철회가 답이라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흔들기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전례 없이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선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장 기자, 당장 내일이고 이틀간 열리는데 이틀 내내 증인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인 채택에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건데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이런 사이에 증인을 부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네, 증인이 없는 걸 두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우선 이 박찬대 의원은요, 오늘 SNS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까지. 네, 네. 김 후보자가 교회에 낸 이 헌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고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거액의 교회 헌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점을 박찬대 의원이 변호를 한 거죠. 또 정청래 의원도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이 없이 청문회를 한다는 게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보이콧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우선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위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원내 지도부와 의논을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의를 해보고. 네, 실제 지난 2022년 4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청특위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야당이 김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할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청문회 얘기하면 뭐 한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에선 여론을 뒤집을 카드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언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요. 논평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당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전격 이뤄졌고 결국에는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 후보자도 이와 판박이라며 세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가 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 내일 청문회는 지켜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여야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걸 바치겠다며 출마했습니다. 이로써 정청래 의원과의 이른바 친명 2파전이 예상됩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이재명 정부 여당 대표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연내 검찰개혁 등 각종 민감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며 당원들을 향한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에 밀려서 개혁을 포기했던 일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일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함께 지내는 등 이 대통령과 꾸준히 함께해온 만큼 치열한 친명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당원 간 갈등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는 오는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당권 예비 주자들도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설도 제기됩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많은 민심을 듣는 중이라며 당내 쇄신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당내 시각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혁의 동력을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바꿔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인은 행보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도 몸풀기에 한창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찾으며 민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좋은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이 후져지고 정당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김문수 전 장관도 전현직 의원과 잇따라 만나며 원내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특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을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 조작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6일 오늘자로 표기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같은 날 김 여사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지난 20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 변호인 측에 재차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답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조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사실상 김 여사 소환은 특검의 몫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으면 특검은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초 주가 조작 일당의 범행을 인식했다는 정도로 보고 방조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 육성 녹음이 변수가 된 겁니다. 육성 녹음에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연루 회사에 수익 40%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이는 인식을 넘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의 증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한 김 여사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광화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에 나선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열린 첫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재판 참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특검팀에서는 검찰 출신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는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특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과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재판부는 각자의 의견을 검토해 본 뒤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요청으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할지 신문을 위한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신문을 이틀 뒤로 연기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란 특검팀의 첫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할지 판단할 신문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 전부터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잘못됐으면 정죄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죠.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을 향해 특검 쪽 사람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특검 측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격이 없으니 말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SNS 메신저 사진으로라도 급하게 자격을 확인해드릴 수 있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멈춘 뒤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 만료일 하루 전날인 25일로 신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3일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 전 장관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특검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군 사령관들은 내달 초까지 줄줄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군 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오늘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한 뒤 다시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이제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자 복귀 여론이 커지자 박단 전공의 대표가 직접 만류에 나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며 의료계 단일 대우를 호소했는데 내부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은 의사를 안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의료 환경으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서 이처럼 복귀 여론이 높아지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 보건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는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전체 질서를 해칠 때가 아니라며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차갑습니다. 그냥 또 역시나 돌아가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우리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만 했지 사실 그동안 해놓은 것도 없었다 이런 느낌이죠. 속았다는 느낌이 제일 크죠.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조만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도 만나 복귀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정부가 3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껍데기만 바꾼 이른바 택가리 기술이었습니다. 이미 있던 민간 기술을 가져다가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포장해 성과로 제출했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 다누리 VR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모두 35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에트리 소속 A연구원이 보고한 기술은 새로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여기업 가운데 한 곳이 사업 참여 전부터 보유한 기술을 마치 새 기술인 것처럼 포장한 이른바 택가리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A연구원은 창업 준비를 돕겠다며 같은 부서 소속 연수생에게 자기 집 주소를 창업 주소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그 연수생이 회사를 차리자 사업 조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을 이후 사업에서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벌여 에트리 측에 해당 연구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A 연구원을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에트리는 해당 연구원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고자 이번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드론 전쟁이라는 말 더 이상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은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에서도 이 드론이 핵심 무기로 부상했는데요. 우리 군도 5년 안에 소형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드론 군대 창설에 나섰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은 현대 전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I think that ends because of the rockets, because of the Shahed, which is flying like the bees, and it's very scary because you might die of it. 약 $500에 불과한 드론이 건물을 파괴하고 기지를 장악하면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본격적인 드론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공격 드론과 초소형 자폭 드론을 포함해 5년 내로 소형 드론 2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이 감시 정찰을 위한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돼 있는 만큼 소형 드론의 활용 방안을 넓혀 군내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미래 전쟁에서도 결국 드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운영해서 고비용의 무기 체계를 제한 내지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현대전에 걸맞은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 또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요즘 전쟁이 드론이 싸우고 있잖아요. AI가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AI를 열심히 하면 국방에 더 국방부는 확대된 AI 분야의 병역 특례 기준안을 내년까지 마련한 뒤 내후년부터 곧장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국정회의에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산불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숲에 이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염된 나무는 몇 주 안에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당국도 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솔밭 사이에 색깔이 붉게 변한 소나무가 군데군데 퍼져 있습니다. 매개충을 통해 재선충에 감염되면 소나무는 물을 흡수할 수 없어 이렇게 말라 죽게 됩니다.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매개충인데 5월과 6월 사이에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상 예찰에 앞서 감염목을 찾기 위해선 이렇게 드론 예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10년 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처음 확인됐다가 2019년을 정점으로 기세가 주춤했던 곳입니다. 적극적인 방제 정책으로 확산세를 잡았는데 최근 들어 감염목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매개충이 재선충으로 옮기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은 활동이나 발육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현 시기도 좀 빨라지고 활동도 좀 좋아지는, 그래서 좀 방제 여건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15개 시도와 140개 시군구였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면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강도 역시 늘고 있어 10,000그루 이상 피해 지자체는 2023년 19개에서 올해 30개로 급증했습니다. 산림청은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등산객들도 고사목을 땔감으로 쓰거나 매개충을 수집하는 등 방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처럼 불볕더위가 잦을 땐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선크림입니다. 한 번 깜빡할 때마다 피부는 늙고 심하면 화상이나 피부암 위험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을 한범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급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바쁜 일 있을 때 가끔씩 까먹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선크림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피부 건강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태양빛에 섞인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지표면에 도달하는 A타입과
여름철에 강해지는 B타입으로 나뉩니다. A타입 자외선은 피부 표피층은 물론 진피층까지 자극해 전체적인 노화를 촉진하고 B타입은 표피층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화상을 입게 합니다. 우리 인체 DNA에 손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암들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선크림에 적힌 PA 지수는 A타입 자외선을, SPF 지수는 B타입을 막아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시중 제품들은 거의 다 두 성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쓸 때는 PA 지수는 플러스 3개 이상, SPF 지수는 5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한번 발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지거나 지워질 수 있는 만큼 2-3시간에 한 번씩 구석구석 다시 발라줘야 합니다. 얼굴은 물론 목이나 팔과 같이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햇볕이 없는 날에도 적어도 외출 15분 전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요가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광화문 달빛 요가인데요.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꽤 많아 보이네요. 몇 분이나 오셨나요? 네, 제 뒤로는 지금 시민 140여 분이 각자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요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서울 광화문 달빛 요가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인데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집중하게 돼가지고 주변보다는 저한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좀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매년 여름 해질녘에 찾아오는 광화문 달빛 요가는 벌써 3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요가와 어린이 요가가 새로 편성됐습니다. 누워서 하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하늘이나 이 소리 같은 거를 잘 들을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거를 충분히 현재를 즐기면서 예약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25회 전회차 3,000명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요가는 오픈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광화문 달빛 요가는 이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씩 7주 동안 진행됩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못했더라도 저녁 7시 20분부터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미참가자 수만큼 요가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단 말이 있죠. 프로야구 롯데와 기아가 주전들의 줄부상이란 악재를 대체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극복하면서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잇몸 야구로 잘 나가는 두 팀. 그런데 이 정도 경기력이면 임플란트 야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고졸 신인 포수 박재혁은 생애 첫 선발 출전에 석점 홈런을 터뜨리고 만년 유망주 홍민기와 윤성빈은 등판했다 하면 155km를 넘나드는 광속구로 쾌투를 펼칩니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선 3대6으로 뒤지던 7회 말 시즌 초 백업 선수였던 김동혁과 김민성이 대역전극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습니다. 지금 주전 선수가 많이 빠졌지만 지금 나가 있는 선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베스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경쟁이고. 올해 지독한 부상 악령에 시달리는 롯데자이언츠는 시즌 초 주전 라인업의 절반이 이탈했지만 신예와 베테랑을 가리지 않고 대체 선수들이 맹활약하며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 역시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MVP 김도영부터 나성범, 김선빈까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박민, 김호령 등이 빈자리를 단단히 메우고 있습니다. SSG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거포 유망주 오선우와 김석환의 홈런포를 앞세워 6연승을 완성하며 한때 하위권으로 쳐졌던 순위를 어느덧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범용이 끝나고 2군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2군에서 시작을 해도 꼭
마무리는 1군에서 올라가서 짓자는 마음가짐으로. 주축들의 줄부상 속 2군 선수들을 끌어다 쓰며 2군 구장의 지명을 따 상동 자이언츠와 한평 타이거즈란 우스갯소리까지 낳은 KBO의 두 인기팀. 강력한 잇몸들의 유쾌한 반란과 함께 사상 최초의 엘롯기 동반가을 야구를 향해 진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부터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에,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고 이틀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20에서 6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서울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대전은 26도, 광주의 낮 기온도 24도, 대구 25도로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